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가천대 길병원 종양내과 심선진 교수입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강연을 부탁을 받고 오는데 밖에 날씨가 되게 우중충하고 비도 조금 흩날리고 있는데 하필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가 위암입니다. 위암, 암, 그리고 항암 치료. 두 가지 무거운 주제를 이 날씨에 받고 오면서 시름이 엄청 깊었는데요. 암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3명 중에 1명은 암을 겪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 위암이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내다 보시면 가족이라든 나를 포함을 해서 주변의 가족분들이 분명히 암 때문에 고생한 경험을 하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목표는 위암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얕은 지식이지만 조금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서 이해시키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이 돼서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사투리를 많이 쓰게 되고 또 말이 좀 어눌한 것도 있는데 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는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우리가 뭐 해보면 위를 이쪽에 옆구리를 짚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왼쪽 상복부, 그러니까 명치 왼쪽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식도를 타고 이렇게 음식이 내려와서 위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소장을 이렇게 거치면서 흡수가 되고 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쭉 지나서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이제 똥이죠, 똥이 배설이 됩니다. 그럼 위는 무슨 일을 하느냐? 위는 우선은 식도에서 입에서 이렇게 저작이 된 이렇게 잘게 부서진 침이랑 이렇게 같이 섞인 음식물이 이제 위에 저장이 되는, 첫 번째는 저장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위는 이게 저장이 되면서 가만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고 연동 운동이라고, 위가 이제 밥 먹고 나면은 트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장 이렇게 꾸물딱 움직이면서 음식이 이제 잘 그 소화 효소랑 섞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소량의 음식이 이제 소장으로 조금씩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영양분이 소장에 가서, 대부분의 먹는 음식은 영양분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그런 소장에서 잘 흡수가 되게 그런 흡수하는 효소들을 좀 음식에 이렇게 붙여서 잘 흡수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장, 그 다음에 소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가 없으면 저장이 안 되니까 뭐 과식을 못 한다. 그래서 불편하긴 하지만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도 잘라내도 지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위에 암이 생긴 걸 이제 위암이라고 합니다. 위암은 이렇게 알려진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위는 위산, 황산 있잖아요. 황산. 그 정도의 아주 센 산 환경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산 환경에 뭐 세균이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위에서 살고 위에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을 하고, 그래서 뭐 궤양이 생긴다든지 위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유발하고, 그런 염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시키면서 위암이 생긴다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이 감염이 돼서 위암이 생긴다라는 게 가장 잘 알려진 소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그랬었잖아요. 그 헬리코박터를 잘 몰랐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술잔 돌리면서 야, 한 잔 해. 그래서 이렇게 뚝 하고 내 잔도 받아 해서 이렇게 잔 돌리고, 또 할머니가 손지고 오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씹어서 이렇게 숟가락에 또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헬리코박터 보균율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높았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이제 인식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 하면은 되게 혼나죠. 며느리한테, 손주한테 이렇게 음식을 씹어서
숟가락으로 넘겨주거나, 최근에는 이제 술자리에서도 네 잔 돌리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헬리코박터 이제 검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제균에서 균을 이렇게 이제 박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제 헬리코박터 이제 유병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암의 발생 빈도가 뭐 아직도 여전하지만 떨어지는 게 그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짠 음식. 절인 거 있잖아요. 젓갈 같은 거. 나도 젓갈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제 젓갈 이런 거. 또 옛날에 냉장고 없었을 때는 음식을 보관한다고 짠데 그렇게 짜게 해야지 보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짠 음식을 많은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위암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고, 담배, 술. 의사들은 뭐 모든 병에 백해무익이니까 담배, 술 하지 말아라. 근데 담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 요소로. 그다음에 또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통 위암이 생기는 게 가장 피크 되는 연령이 60대입니다. 50대 올렸다 60대에서 70대 떨어지는데, 그런 이제 젊은 나이에 위암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20대, 30대요. 그래서 유전적인 원인, 근데 이것은 원인 때문에 위암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술도 관여를 하는가 마는가 이게 좀 논란은 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술은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을 하면은 제 환자분이 이제 항암제 하시는 분인데, 항암제 할 때 이제 술, 담배를 못 하게 하죠. 근데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막걸리 한 잔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어머니 옆에 있는데, 그러면 아버님 한 잔 나랑 약속해서 한 두 잔 할 정도 되면은 막걸리 하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루에 막걸리 4병씩 먹는다. 그래서 술 먹으러 말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환자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술은 우선은 뭐 과량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는 알려져 있는데, 소량은 조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 표는 저기 헬리코박터가 감염이 되면 그럼 키스로도 감염이 되나요? 키스로 술잔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감염이 된 사람한테 이렇게 키스를 한다 그러면은 감염이 될 수 있겠죠. 젊은 층에서 생기는 위암은 그렇죠. 위암 미만형, 이제 장형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요.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암이 이렇게 발생률 2018년도에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24만 명이 이제 등록이 됐는데, 그 중에 위암은 3만 명 정도, 1등이네요. 갑상선이 2번, 폐암이 3번째, 이런 식으로. 대장암이 이제 많이 치고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위암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존율을 보면은 갑상선 암 걸리면은 100% 산다. 5년 생존율이 100%다 그러면은 갑상선 암으로 돌아가실 일은 거의 없다. 위는 근데 70%, 77% 정도 되네요. 발생률은 1인데 생존율은 좀 낮네요. 중간 정도. 이것은 이제 세계 지도를 쫙 이렇게 펴고 위암 발생률, 발병률을 조금 WHO에서 2015년도에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데가 그 위암이 이제 최고 발생 지역입니다. 위암 지역. 여기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근데 여기는 그 미국이나 또는 동유럽 또 뭐 이런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사는 데는 거의 드무네요. 미국은 아주 드물어요. 여기 이제 칠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인종적인 차이가 있나? 아시아인이 좀 많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인종적인 발병률의 차이는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좀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이 사실은 중국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에서 위암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근데 이걸 나라별로 놓고 보면은 여기 다 이렇게 보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발색 이게 그 옅은 막대가 위암 발생률입니다. 그럼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2위가 몽고, 3위가 일본.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여기 진한 바는 사망률입니다. 위암 사망률. 근데 보니까는 여기 진한 바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쭉 널어보면은 거의 뭐 사망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일본도 그렇죠. 발생률은 세계 3위인데 사망률은 여기 정도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발생률은 엄청 낮은데 사망률은 엄청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랑 비슷할 정도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암 발생률은 세계 탑, 근데 사망률은 세계 최저.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의사들이 수술을 잘해서, 치료를 잘해서 그랬을까? 가장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국가 암 검진입니다. 국가 암 검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 검진을 공고를 하죠.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는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시행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무료로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이제 뭐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증상이 없을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무조건 하는 게 좋겠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라.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심사평가원에서 2018년 때 위암 환자 수술 건수를 봤더니 22,000건 내 수술 건수가 있었는데요. 이 수술하는 환자를 병기를 봤더니 1기가 80%, 위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데 수술하는 건수는 대부분 1기, 2기, 3기에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수술하신 분들의 80%는 1기에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럼 1기에 수술하면 거의 95% 완치됐다는 이야기. 수술로 끝. 그래서 위암 수술하신 분들 중에 2기, 3기는 20%, 뭐 80%는 1기로 한다. 그래서 이게 1기에 됐다라는 게 검진, 조기에 이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빨리 찾아내는 덕분에 이렇게 일찍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기가 뭐냐, 병기, 뭐, 암 하면은 몇 기냐, 4기냐, 말기냐, 초기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문의도 하고 우리가 어떤 암 걸리면은 다 퍼졌대. 어떻게 막, 초기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위암은 이렇게 병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어떤 암이든 다 병기를 나누는 이유는 병기를 나눠서 어떻게 향후에 치료 계획을 세울까? 수술만 끝낼까? 수술하고 뭐 방사선 항암제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립을 하려고, 그런 치료 방향을 정하려고 이렇게 병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두껍게 이렇게 보이는데 위 있잖아요. 우리 곱창 먹을 때 위 두껍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쪽이 말하는 곱이 있는 데고 이쪽이 근육층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지방층이 있는데요. 점막 이제 위암은 이렇게 음식이랑 부딪히는 점막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상피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피에서 생겨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뚫고 이렇게 해서 유벽을 다 뚫고 주변에 이렇게 간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뭐 췌장을 이렇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암이 생겼을 때 위벽을 얼마나 침투했나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게 정도를 하나 살펴보고, 또 하나는 인프절이라고 있습니다. 인프절은 혈관이랑 이렇게 혈관은 보이잖아요, 손에. 근데 이렇게 인프절이랑 이렇게 면역 세포가 흐르는 길 이렇게 하면 그 강의가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암이 이물질이 생기면 면역 세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뭐 암 세포를 끄고 가서 너 죽여 하는데 이제 가지고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암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죽으면 되는데 여기서 자리 잡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점막 하층으로 들어오면은 인프절이 있어요. 위에서 생겼을 때, 점막에서 바로 생겼을 때는 혈관이 없어서 전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피 났을 때 이렇게 딱 하면은 피 안 나는 데 있잖아요. 깊이 하면은 피 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처럼 점막이 이렇게 상피해 있을 때는 혈관이랑 인프관이 없기 때문에 전이 될 위험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렇게 얼키설키 있어 암이 이런 데를 침투해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인프절 정도를 얼마나 침범을 했나에 따라서
여기 이만큼 들어오고 인프절이 몇 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수술하면은 알 수 있어요. 다 잘라가지고 보니까. 저기 이혜니님 고맙습니다. 저보다 미남이시라고 해서 강의할 맛이 납니다.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프절에 이렇게 몇 개 인프절을 수술할 때 위벽에 이렇게 암이 도망갈 루트를 다 잘라요. 광범위 잘라서 인프절에 몇 개 암이 가 있는지 따라서 이제 어느 깊은 거 인프절 정도 이렇게 해서 병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암이 이렇게 아무리 심해도 위벽에만 있으면은 3기예요. 3기. 근데 다른 장기로 피를 타거나 인프절을 타거나 저 멀리 전이가 됐을 때는 4기예요. 1기, 2기, 3기, 4기. 그래서 간이나 뭐 폐, 뼈. 암은 이동하는 데는 피가 가는 데는 다 갈 수 있어요. 머리카락 끝에는 피가 없으니까 못 가겠죠. 근데 뭐 몸 전신에 다 피부도 해서 콕 찔러서 피 나는 데는 암이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장기로 암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사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암 이렇게 하면은 가장 위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검사 위 내시경이죠. 다 내시경 여기 다 40, 50대 되면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그리고 매년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매년 하고 또 어떤 분은 대장 내시경도 하고 그러는데, 위암을 이제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내시경이에요. 내시경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위 밥통이 여기 보이는데 여기 좀 헐어 있죠. 여기가 이게 보이는 게 우리가 뭐 피곤했을 때 혓바닥이나 입술에 궤양이 생겼을 때처럼 움푹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초기에 보이는 것처럼 있고, 여기는 엄청 심해요. 이렇게 엄청 심하게 눈으로 딱 봐도 아유 끔찍하다. 누가 봐도 나쁜 거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위 점막이 헐어가지고 암이 이렇게 파고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출혈도 되고 그래요. 잘못하면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왔는데 뭐 위가 빵꾸 났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수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암이에요. 그래서 뭐 다시 수술하고 그러는 경우도.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내가 위벽을 얼마나 침범을 하는데 병기에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랑 비교해 보면 얘는 더 위벽을 훨씬 많이 침범하니까 T 병기는 이제 알 수 있는데, 근데 요 뒤에는 안 보이잖아. 위벽 뒤. 근데 위벽 뒤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CT를 보는 거예요. CT. 여기가 이제 복부 CT입니다. CT. 위암이 진단이 되면 내시경을 해서 저렇게 보고, 아, 저기도 이게 상당히 심하네. 그러면 이제 CT를 찍어가지고 암이 위 밖으로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가 CT를, 여기 CT인데요. 여기가 CT는 큰 통 속에 들어가서 찍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방사선, 이게 코일이 막 방사선이었는데 요게 이렇게 딱 절단을 해서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세요. 오른쪽. 간이 있는 거고, 이쪽이 이제 위. CT 찍을 때 이제 간혹 물을 좀 먹으세요. 위 CT를 찍을 때 물을 먹으세요 하는 게 위를 빵빵하게 해서 위를 잘 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위가 이렇게 있는데 위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벽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울퉁불퉁하니 두꺼워져 있죠. 누가 봐도 CT 찍고 아 이건 위암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가 아 보니까는 위벽을 다 뚫었네, 다 지나갔네, 그런 건 알 수 있고, 또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거, 여기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게 있죠. 그게 위 주변에 인프절 가는 거예요. 인프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 이거 깊이도 깊고 주변에 인프절도 이미 여러 개가 전이가 됐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간에도 흔히 전이가 되고 뭐 복막 전이 되고 복수가 차고 이런 것들도 CT를 이렇게 쭉 찍어서 이렇게 배 안에 쭉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페트라고 또 정밀한 검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페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조직 검사에서 내시경에서 위암으로 진단하고 CT를 찍었더니 다른 데가 전이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더 전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알겠다 해서 페트를 찍는 건데, 페트는 CT랑 비슷합니다. 근데 뭐 어떤 이제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당이 있어요. 당. 여기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딱 붙여가지고 주사를 딱 놓으면 사람 몸에 이제 그
그 이제 당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기로 이제 당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는 게 뇌나 심장이나 이런 데는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하는데, 위암 이제 뭐 세포들이 많이 응축이 돼가지고 뭐 당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 데를 이제 찾아가서 나중에 1시간 정도 찍으면은 그 당이 모여 있는 게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여기 이제 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까맣게 보이는 거죠. 이게 다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척추뼈가 쭉 있는데 여기 척추뼈 밑으로 까맣게 있는 게 암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그 약이 이제 콩팥이에요. 양쪽 오른쪽 콩팥인데 약이 빠지는 길이라 이것은 그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인프줄까지 전이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였다 이제 다른 장기로 갔다 그러면은 사기니까 뭐 수술하는 것은 안 되고, 이제 뭐 항암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다음 이제 항암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기를 나누는 게 보니까는 일기, 아까 내시경하고 CT 찍고 이렇게 했는데요. 일기는 이렇게 보니까 일기도 A, B로 나눠요. 2기도 A, B, 3기도 A, B, C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일기 이렇게 쭉 보면은 5년 생존율이 일기 A는 95%네요. 일기라고 진단받고 5년 사실 확률이 95%. 그럼 거의 100%죠. 한 4% 정도 재발이 될 수는 있네요. 일기 B기는 90% 정도. 근데 3기 C기 가면 5년 사실 확률이 13% 정도. 기수가 이렇게 차이 나면서도 어마어마하게 생존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일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암제를 했는데 5%까지 재발하는 걸 억제하겠다 그래서 항암제를 했는데, 항암제 하다가 1% 정도는 잘못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잖아요. 3% 그 위험을 없애려고 항암제 한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기는 항암제 안 해요. 일기는 수술만 하면은 끝.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위암 걸렸는데 아이고 나 죽는구나 했는데 일기에서 그래서 수술했더니 이제 항암제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2기, 3기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특히 3기, C기 가면은 아이고 5년 그 4기도 아닌데 5년 생존율이 13%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걱정이 많죠.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제 그러면은 1기는 차치하고 2기, 3기 또 전이가 된 환자에서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오늘 주제가 항암 치료잖아요. 항암제. 그래서 내가 이제 위암 걸렸는데 항암제는 어떤 경우에 하냐? 이것도 좀 크게 나눠보면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거예요.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암이 무서운 게 재발할 수 있어. 2기, 3기는 재발이 잘 되니까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은 재발 안 하게 어떻게 노력하는 게 뭔가 했더니 항암 치료하면은 재발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잘 됐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해서 재발률을 떨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술 잘 됐는데 왜 재발하지? 근데 우리가 육안적으로 암이 이렇게 보이려면요, 한 10억 개 정도 뭉쳐야 보인대요. 그래서 수술이 잘 돼서 눈에 보이는 데는 암 보이는 데는 다 잘랐는데 그 옆에가 조그맣게 눈에 뭐 1억 개 정도 암세포가 딱 움직여서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안 자르고 나오면 육안적으로 안 보이니까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미세전이라고 그래요. 미세전이. 수술하면서 미세전이가 있은 경우에는 뭐 어찌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칼로 도려낼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럴 때 항암제를 해서 그놈을 죽이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보조 항암 치료입니다. 또 항암 치료를 하는 거는 위암을 완치시키려면 항암제도 완치는 되지만은 아주 드물어요.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서 무조건 다 잘라내야지 완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데 전이 됐다 그러면 수술하는 도움이 안 돼요. 위암은 크게. 근데 다른 데는 전이 안 됐는데 암이 너무 위벽을 많이 가가지고 아이고 수술하기에는 간도 엄청 잘라야 되고 주변에 췌장도 많이 잘라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수술했다가 뭐 아이고 암 못 자르고 간만 뭐 위만 적당히 자르고 나오면은 전혀 수술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 항암제를 해가지고 암을 줄인 다음에 암을 초기로 만든 다음에 수술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선행 항암 치료. 선행 수술 전에 하는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고 수술하기에는 너무 많이 진행이 됐어. 늦었어요. 늦어. 그래서
수술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 완화적 항암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완화적. 그래서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완치 목적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은 복수도 차고 밥도 못 먹고 통증도 심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암을 하는 치료 이런 목적으로 항암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좀 오늘 이제 사진을 제가 하는 게 그 갑작스럽게 해서 이번 주 외래 보면서 왔던 제 환자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폭넓게 보여주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이거 보이면은 이게 내시경이거든요. 위에서 보면 아까랑 비슷하죠. 여기 움푹 펴가지고 이렇게 누가 봐도 의사들은 딱 내시경하는 의사들은 보면 암이에요. 암. 그래서 피도 나고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여기 이렇게 간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까만 게 뭐냐? 아까는 물을 먹여서 CT를 찍었는데 얘는 이제 CT 찍을 때 금식하세요라고 그런 케이스인데 CT 찍으면 이렇게 여기 공기가 있어요. 여기 까만 거 가스예요, 가스. 이게 위에 가스. 그래서 가스가 방방해서 위벽은 이렇게 얇은데 여기 이렇게 두꺼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암이라고 조직 검사에서 진단이 되고 CT를 찍었는데 다른 데 전이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완치되려면 수술해야 되죠. 수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는데 아까 1기는 뭐 재발률이 5%도 안 된다. 그런데 2기, 3기는 재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술하고 항암제 끔찍하잖아요. 뭐 다들 이제 하면은 항암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 박고 토하고 밥도 못 먹고 아픈 거 어찌게 하냐. 수술은 잘 됐다는데 이제 이렇게 근심이 이제 많으시죠. 근데 위암 수술하고 이제 항암제를 그러면은 수술이 잘 됐으면 그냥 수술만 하고 좋은데 이제 좋은 음식도 먹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CT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신 분도 많죠. 근데 이제 위암은 재발이 되면은 완치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완치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나는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항암치료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수술만 한 사람하고 수술하고 좋아. 그러니까 뭐 먹는 약도 좋고 30년 전에 나오는 항암제도 좋고 최신 항암제도 좋고 했더니 항암제 치료하시는 분들이 재발률이 확실히 떨어졌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하고 2기, 3기는 항암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딱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항암제를 이제 저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항암제를 할 건가 이제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항암제 하시는 분들 1세대도 뭐 2세대고 최첨단 뭐 3세대 항암제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사실 1세대 항암제라고 딱 나눠 있지는 않은데요. 항암제 이렇게 하면은 머리 빻고 뭐 설사하고 구토하고 이런 그러니까 항암제 생각하게 했던 게 1세대 항암제 때문에 그래요. 1세대 항암제. 그런 1세대 항암제는 이게 사람 몸에는 정상 암 세포가 있죠. 그 다음에 암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근데 정상 세포도 어떤 세포는 빨리 자라는 세포가 있어요. 정상 세포. 근데 뼈를 구성하는 세포나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천천히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이렇게 증식하는 세포, 정상 세포인데 몸에서 가장 빨리 증식하는 세포는 암세포예요. 암이 생기면 제일 빨리 증식을 해요. 그래서 항암제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요. 얘가 암세포도 살려고 이렇게 새끼를 치고 또 그 새끼가 또 새끼를 치고 하면은 이게 뭐 DNA도 뭐 만들어야 되고 뭐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세포가 살아나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항암제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 틈을 노려서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건데 근데 정상세포도 일부는 빨리빨리 자란단 말이에요. 정상세포. 그래서 그 빨리 자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골수에 있는 골수 세포들은 무지하게 빨리 자라요.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게 그 모낭 세포랑 이 전막세포. 우리가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하고 깨물어갖고 피가 칠칠 나는데 저녁 되면 금방 점막 이런 데는. 그래서 점막이나 이런 데는 빨리빨리 자라는 그런 정상세포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하면은 빨리 자라는 부분에 부작용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도 죽지만 정상세포 중에서 빨리 증식하는 데에도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탈모가 된다거나 골수 기능이 억제가 돼가지고 백혈구 떨어져가지고 열나서 막 응급실에 온다거나 빈혈이 생겨가지고 많이 피곤한다거나 또 구내염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뭐 밥도 못 먹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1세대 항암제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의사가 내가 하는 일은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작용하고 암세포 죽는 용량을 잘 밸런스를 해서 암세포를 좀 더 견딜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1세대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에서 쓰는 1세대 항암제는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요게 이쪽에 뭐 시스플란틴, 5FU 말이 되게 어렵죠. 이리노테칸, 젤로다, 옥살리플라틴, 파클리탁셀 따라해도 못하겠다 이럴 정도로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이게 우리 뭐 스승님 수준에서는 모든 암은 이걸로 치료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1세대도 신형 1세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암을 이제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뭐 먹는 약하고 이거 두 개, 요놈 이것들이 잘 듣는 약인데 요거랑 치료를 한다든지 요거랑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얘랑 한다든지 얘랑 한다든지 혼자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두 가지 복합요법 쓰기도 하고 세 가지도 씁니다. 세 가지. 근데 하나, 둘, 셋 쓰면 쓸수록 느낌이 오겠지만 세 가지는 암을 잘 죽일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도 더 심하겠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은 이게 복합요법이라고 이게 젤로다하고 뭐 시스플라틴, 젤로다, 옥살리플라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복합요법을 위암에서는 가장 많이 써요. 어느 병원에 가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하고 재발하지 말라고 항암 치료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젤로다, 옥살리플라틴 복합요법을 해서 수술하고 2기, 3기 환자들한테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더니 3기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만 했던 경우는 45%밖에 5년 못 살고 항암제를 했더니 66% 이렇게 생존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3기 A도 올라가고 2기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 합시다. 근데 TS1이라고 먹는 항암제가 있어요. 이게 하는 거, 이게 2기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근데 얘는 먹는 항암제는 3기, B기, 병기가 높을수록 별로 뭐 차이는 크게 못 보이지. 그래서 위암하고 아까도 데이터만 어떤 항암제를 쓰더라도 수술만 한 것보다는 재발률을 떨친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위암하고 보조 항암제 수술하고 재발하지 말라고 하는 큰 항암제는 TS1하고 젤로다, 옥살리플라틴의 두 가지.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발표가 일본을 주도로 우리나라를 주도로 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발표가 돼서 위암 수술하고 1기 아니고 2기 환자분들한테는 이 항암제를 권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보조 항암 치료는 이야기를 했고 선행 항암 치료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딴 데는 전혀 안 갔는데 지금 수술하기는 너무 위험해. 다 못 자를 것 같아. 그러면 암을 줄여가지고 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게 간인데요. 이게 위가 두꺼워졌잖아요. 퉁퉁 부어 있는데 여기가 붙었어. 이렇게 길이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 그래서 항암제 해가지고 길을 이게 벌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간은 손 안 대고 이게 위만 잘려. 여기는 하려면 간도 잘라야 돼. 파내야 되는. 다 못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서 이렇게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선행 항암 치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암에 쓰는 2세대 항암제가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표적 항암제. 아까 1세대는 항암제 딱 주면은 정상 세포 중에 암처럼 빨리 증식하는 그런 세포도 손상을 받아서 부작용 때문에 많이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신다. 암세포도 죽지만. 근데 암세포랑 정상세포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암은 유전병이,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 왜 생기냐? 발암물질이 노출이 돼서. 근데 이제 생기는데 암세포는 그래서 정상 위암세포가 발암물질이 노출이 돼서 그놈이 그 중에 세포 하나가 헷가닥 도는 거,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죽고 막 새끼를 쳐가지고 암세포로 막 확장을 하는 건데, 이게 암세포, 옛날에는 항암제 할 때 위암 하면은
아까 말한 항암제를 뭐 내가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뭐 어떻게 상관없이 위암은 이 약이 잘 들어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위암 했더니 아무다 그래서 유전자 봤더니 다 똑같은 유전자 변형이 아니고 여러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위암인데. 그래서 암 세포에서 최근에는 나라에서도 이거 인정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네. 무조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암은 위암인데 어떤 유전자 변형이 생겨갖고 암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적 치료제라는 그렇게 위암 중에서 어떤 표적을 찾아내서 유전자 검사라든지 다른 뭐 면역 염색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을 이렇게 여기 위암을 현미경으로 확대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위암 세포가 있는데요. 어떤 염색약을 쫙 봤더니 얘는 하나도 안 먹는데 얘는 약하게 먹고 얘는 좀 진하게 먹는데 완전히 세게 먹잖아요. 이 똑같은 위암인데 이거 다른 환자들 건데. 그래서 이런 암도 있네. 그래서 이게 이제 허투라는 이제 상피세포 성장 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위암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먹는 암이 밝혀지고 유전자 해보니까 허투 유전자가 막 여기가 짝짝꿍이 짝 맞아야 되는데 막 많이 증식이 돼 있어요. 그런 그런 위암 환자에서 이렇게 이 허투라는 유전자가 변형이 생기는 그 증폭이 되는 그 암 환자만 또 추려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허투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정상 세포도 있어.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세포 먹어라 이제 신호가 오면은 내가 여기서 핵으로 보내고 세포가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위암 하더니 어떤 유전자 변형이 생겨갖고 이게 정상보다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조금만 여러 자극이 들어오면은 얘가 막 증식을 하게 되는 신호가 과하게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런 것들을 그럼 얘네들을 신호를 오는 것들을 차단을 해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밖에 있는 돌기 스파이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용체가 암 세포에 수용체였는데 그 허투라는 수용체를 차단해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발견된 게 허셉틴 트랜스투맙이라고 하는 게 표적 치료제가 있어요. 그래서 허투 양성 위암이라고 해서 조직 검사해서 아까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환자의 10에서 15%는 허투 양성이 돼. 유전자가 증폭이 돼 있어요. 그런 환자를 트랜스투맙이라고 그 아까 허투를 차단하는 그런 아까 세포 밖에 있는 거랑 1세대 항암제랑 했더니 효과가 아주 기존의 1세대 항암제랑 한 경우보다 훨씬 좋더라. 여기 보면은요. 여기 사람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간에 이렇게 까맣게 있는 게 암이 있는 거예요. 위암을 진짜 간으로 전이가 되는데요. 2020년 7월에 이제 진단을 받으셨고 8월 26일이면 엊그제잖아요. CT를 찍었는데 이제 물론 20년에서 21년 8월 1년 조금 넘었는데 여기 간에 이렇게 검은 것들이 다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간에 전이가 됐는데 암이 다 없어졌죠. 이 주변의 임파선들도 많이 다 없어지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일부 환자는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간에 있는 암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세대 항암제랑 같이 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쓰면 그 표적 치료제만 유지를 하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표적 치료제만 해. 그래서 잠깐 주사 맞고 가요. 근데 전혀 부작용이 없어. 피검사도 안 해. 항암제 할 때마다 피검사 해가지고 백혈구가 어쩌고 빈혈이 어떻고 하는데 표적제는 암만 이렇게 공격한다고 그랬으니까 정상 세포는 손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3주에 한 번씩 가서 잠깐 주사 맞고 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환자는 이것도 표적치 2세대하고 1세대하고 같이 했거든요. 1세대 그 독한 항암제도 하고 표적제 했는데 최근에는 그 암세포 보니까는 허투가 많이 있는 암에 그 표적을 공격했더니 그게 찾아가서 거기를 차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허투 약제에다가 항암제를 같이 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세대 항암제를 딱 주면은 먹는 거나 혈관으로 주면은 정상세포도 피를 타고 정상세포에도 가고 암세포에도 가잖아요. 근데 1세대 항암제는 암만 딱 보내면 어떻게 부작용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암만 쭉 가게 하면. 근데 그러면 암만 찾아가게 하면 되잖아요. 암만 찾아가게. 그래서 그러니까 허투가 과발현된
대해서 효과가 좋다는 2세대 항암제에다가 항암제를 이렇게 유전적 공학적으로 해서 섞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암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노란 것들이 항암제인데 암세포에서만 이제 깨져서 이렇게 나가서 암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세포는 거의 허투가 별로 없었었잖아요. 거의 안 가니까. 그래서 했더니 치료 효과가 항암제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세대 이런 복합제도 허투가 양성인 위암 환자에서 조만간에 이제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표적 치료제는 종양 신생혈관 억제제입니다. 근데 이제 나 혼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도 좀. 저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암은 세포 하나에서 생깁니다. 세포 하나에서. 그게 이제 급작스럽게 유전적 변형이 생겨서 막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암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려면 혈관이 있어야 돼요. 혈관에서 딱 영양분이 딱 혈관을 타고 와야 되는데 초기에는 혈관 없어도 우리가 그 확산이라고 그래서 뭐 종이컵에다 물 담아놓고 화장지 이렇게 하면은 물이 쭉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암이 크기가 작았을 때는 여기서 영양분이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 어느 정도 확장이 되면은 영양분을 더 많이 필요를 해요. 그러면 혈관이 없으면 얘가 못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암 이놈들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이제 안쪽에는 혈관이 없으니까 저산소증이 빠지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매요. 그래서 혈관을 만드는 물질을 그래서 더 크기가 커지면 더 많이 해가지고 암으로 이상한 혈관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이 혈관이 달라붙으면 이제 폭발적으로 암세포가 커지게 되고 이 혈관들은 정상세포랑 달라 또. 혈관 벽이 되게 엉성해가지고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전이라는 게 혈관을 타고 딴 데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딴 데로 전이가 잘 돼. 내가 나이가 지금 71년생인데 이 71년도에 이 이론이 있었어요. 그 종양이 자라나면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 갖고 혈관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물질이 만드는 것을 물질을 차단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혈관을 만드는 그런 그 물질을 억제하는 약을 썼더니 아주 효과적으로 암을 억제를 하더라. 그러겠어요. 위암에서도 1차 치료 항암제하고 실패했을 때 라무시르맙이랑 1세대 항암제랑 했더니 항암제만 한 경우보다 훨씬 더 잘 그 암을 죽이더라. 그래서 표준 치료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는 3세대 면역 항암제 이야기인데 많이 이제 암 걸리신 분들은 면역 항암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임상에서도 많이 쓰고 위암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이제 그림 따왔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 텐데요. 정상적으로 암이 생긴다 그러면 암은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몸에서 새로운 나쁜 거죠. 나쁜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되면은 우리 면역 체계는 나쁜 게 생기면은 그걸 인식을 하고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면 죽일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세포들이 작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암에서 이렇게 생기면서 거기서 이상한 찌꺼기 같은 것을 이렇게 내보내면 요것이 딱 캐치를 해요. 우리 집에 이상한 이상한 향기가 나? 누구 도둑놈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찾아서 이상한 향기가 나. 누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한테 잠자고 있는 면역 세포들한테 야, 우리 집에 뭐 나쁜 일이 생긴 것 같다. 네 가서 나쁜 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공격을 해라. 그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이게 T셀이라고 하는 면역 세포한테 이렇게 이상한 이물질이 생기면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T셀을 이제 잠자고 있는 걸 깨워서 가서 공격하게 되면 T셀이 충성하고 가서 이제 암세포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새로 생긴 암을 없애요. 그러면 암이 죽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세포가 헷가닥한 상황이 엄청 생겨요. 많이 생겨요. 근데 다 암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죽을 거예요. 이런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죽겠죠.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방인이 생겨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가서 때려잡으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때려잡는데 이 어느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죽겠죠. 있으니까 안 죽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에 이렇게 잘 알려진 게 이거예요. 이거 T셀이라고 있잖아요. 공격수.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이상한 단백질이 들어오면 공격하는 건데, 암세포, 튜머라고 암이라고. 그래서 왜 얘가 암이 몸에서 이렇게 내 머리처럼 크게 자라고 있는데 너 공격을 안 해? 그래서 옛날에 그래 그 면역 세포가 부실부실한가 봐.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거 내 피에서 피를 뽑아서 면역 세포를 막 증식을 해요. 수천 배, 수만 배. 그래갖고 그러면은 면역 세포 능력이 더 좋아지겠지 했는데 실제로 뭐 해보니까는 별로 다 성공을 잘 못해. 간암 정도 성공했을까? 나머지는 해서 증식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몸에다 심어줘서 면역 세포를 폭발적으로 넣었더니 성공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각광받는 게 이게 비실비실한 게 아니고 암이 이놈이 얘한테 야, 네 편이야 나 사실은. 그래서 나 공격하면 안 돼. 그런 신호를 보내더라. 그런 게 알려져요. 그래서 암이 자라면서 이런 세포랑 이렇게 나 네 편이니까 공격하면 안 돼.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알려졌고 그게 PDL1, PD1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신호를 우리가 그래서 이런 T세포나 암세포에 있는 것들을 그런 약을 써가지고 그러면 둘이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짝짝꿍 하는 것을 딱 절단을 냈더니 T세포가 이놈이 나쁜 놈이었네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가 이제 그런 위암에서 쓰는 게 이렇게 PD1, PDL1을 이용을 하는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환자 이렇게 보면은 2018년 6월이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21년이니까 4, 5년 전이고 오늘 외래 오셨는데 내가 오늘 외래 보면서 아버님 저기 사진 좀 올렸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이는 이름이랑은 다 감췄습니다. 2018년에 보면은 여기 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요거 복수예요, 복수. 이분 같은 경우는 위암 수술하고 재발이 돼갖고 항암 치료했어요. 항암 치료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아까 라무시르맙이라고 저기 항암제 또 했는데 그것도 안 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 할 때인데 세 번째 하고 복수차고 정도 되면은 예후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사셔도 얼마 못 지내시는데 근데 이게 그때 내가 궁금해서 그때 이거 자비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임상연구에 들어가셨나요? 그랬더니 자비로 하셨던 상황인데 이게 그 3세대 항암제를 단독으로 투여하는 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서 그때 투여를 했는데 복수 이렇게 요게 복수인데 여기 보면은 11월 달에 그러니까는 4, 5개월, 5개월 됐죠. 복수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그런데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비싸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들어. 그래갖고 내가 소견서 져가지고 이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은 40% 정도 환급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래도 300만 원 가깝게 돈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중지했는데 그 후로 안 하고 있어요. 2018년 11월에 했는데 21년 8월이니까는 지금이요. 2018년 때 하고 안 했는데 지금도 아무 복수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도 이렇게 완치라고는 아직은 5년 넘어가야 이제 완치라고 하는데 완치라고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면역 항암제는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암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 뭐가 힘드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좀 울적한 다른 이유 때문에 암 관련돼서 전혀 증상은 없으시고 잘 지내고 있으시고 그래서 뭐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은 그 우리 암 환자들은 5%만 약값이 5%만 내잖아요. 그거 이제 중증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끝나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검사도 못해. 이제 자기 돈 내고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모든 환자가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고 또 다른 케이스는 3세대 항암제랑 1세대 항암제. 그 1세 이제 여분은 수술하고 재발이 돼가지고요. 처음 항암제 하는 거예요. 아까 전분은 1차 항암제인데 안 들어가지고 또 2차도 하고 안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 안 들으면은 답이 없습니다. 한 상황에서 효과를 했는데 이게 면역 항암제가 아주 잘 듣는다 그러면 면역 항암제를 수술하고 쓰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해봐요. 수술하고 보조 항암 치료 또는 처음부터 쓰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세대하고 1세대하고 임상 연구 들어갔어요. 임상 연구.
이거 이제 그 약을 다 공짜로 받으셨죠, 아버님이. 그래서 2017년도에 7월에 근데 이거 MRI인데 간에 있다시만하게 암이 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6개 정도 암이 간에 있었어요. 근데 항암제 하고 중간에 여기 6개월 정도 돼서 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2021년 6월이면 여기 4년, 5년자 여기는 조만간에 이제 완치됐다고 이야기할 상황이죠.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암이 줄어들면서 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야 되는데 좀 이게 밀려 있지만 암 세포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이분도 이번 주에 온 환자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왕왕 있다고. 이번 주에 온 환자들 이 슬라이드를 내가 사진을 뽑았는데 이런 환자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지껏 항암제를 하더라도 그 완치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런 이제 좋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완치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이제 다 시간 다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향후에는 이렇게 이제 1세대하고 면역항암제, 2세대 면역항암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요. 이게 우산하고 바게스를 내가 그림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임상 연구 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암을 치료하는 종양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임상 연구 있으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위암이면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다 달라. 나는 허투가, 나는 뭐 EGFR 뭐 원이, 나는 뭐 NRTK가 이런 유전자 변형이 다 달라.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 차이 나게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신약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치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항암 치료는요. 이제 제일 내가 그 저기지 네이버 저 블로그를 하는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힘들어서요. 블로그 때 이제 가장 많은 항암 치료 기간입니다. 수술하고 항암제 하는 것은 6개월, 1년 위암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더 하면은 손해, 덜 하면 손해. 그러니까 딱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젤로다 옥살리는 6개월, 먹는 약은 1년 한다. 보조항암 치료는 딱 하시면 되고. 근데 선행항암 치료는 뭐 암을 줄여갖고 수술해야 된다니까 항암제 하고 수술할 때까지만 하고 이제 수술 다음에 이제 생각할 이야기고. 근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완화적 목적의 항암제 사실은 기한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힘든데 이제 암 CT 찍어보면 좋아졌어요. 근데 저건 잘 안 보이는데 그럼 어찌 이제 그만할까요? 이제 이런 상황에 환자분도 힘들고 치료자도 많이 힘들어요. 1년 동안 2주, 3주 간격으로 병원에 와서 매일 항암제를 한다. 많이 힘든데 사실은 기한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중지했다가 지켜보다가 혹시나 더 나빠지면 또 다시 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한에 대해서는 완화적인 내가 다 전이가 돼가지고 항암제 하는 경우는 담당 의사랑 내를 잘 아는 의사랑 상의해 봐야 돼요. 부작용은 이제 많이 또 문제되는 게 부작용이요. 이게 옥살리플라틴이라고 잘 쓰는 항암제들 보면은 맞게 되면은 손 끝에 발 끝에가 절절절절 해가지고 발바닥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옥살리플라틴, 뭐 파클리탁셀 이런 게인데 이것은 이제 누적된 부작용. 맞으면 맞을수록 심해져. 이 부작용은. 그래서 한제 이렇게 뭐 옥살리나 파클리탁셀이라는 1세대 항암제를 맞을 때 손발 저리면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야 돼요. 어느 정도 넘어가면 정말로 젓가락 이렇게 하는데 젓가락질 하는데 젓가락이 쏙 빠져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약을 쓰고 항암제 끊으면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수개월 정도 서서히 돌아와서 많이 힘드니까 이런 말초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고 손가락, 발가락 끝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말해야 되고 구내염 많이 생겨요. 항암제 했더니 아이고 뭐 이거 뭐 음식 맛도 모르고 매운 건 절대 못 먹고 근데 구내염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러면은 치과 가서 스케일링도 하고 뭐 충치 다 제거하고 뭐 칫솔 뭐 부드럽게 치실도 잘 세척제도 잘 쓰고 특히 호발 연령이 60대 70대니까 틀니가 있어가지고 틀니가 조금만 안 맞아가지고 상처 나면 잘 안 났다고 안 나 항암제 때문에 안 나. 그래서 구내염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야 되고 또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멀쩡한데요. 선생님 항암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백혈구가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되고 그래서 이제 균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열되면 또 많이 심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증상은 없어. 그래서 항암제 하고 백혈구가 어느 수치 안 돼요. 그러면은 좀 미룹시다. 1, 2주 정도 미루고 대부분 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호중구 감소증이 있어서 일주 있다 옵시다. 근데 열이 난다거나 그러면 병원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 이제 마지막일 겁니다. 이게 다학제적 진료라고 보시다시피 위암 치료하는데 옛날에는 한 의사가 수술도 하고 뭐 내시경도 하고 뭐 항암 치료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보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소화기내과 내시경 수술하는 선생님, 그 뭐 칼로 수술하는 선생님, 방사선과 선생님, 이게 멋지게 생긴 또 여기도 이게 해기학과 선생님,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환자 사진을 딱 올려놓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냐, 수술 먼저 하고 항암제 할까, 항암제하고 수술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환자한테 최선의 치료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다. 이런 다학제적 진료, 이런 것들이 이제 위암 치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약도 약이지만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거 이제 질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위에 어떤 좋은 음식은 어떤 식품이 있느냐. 근데 딱 저는 항암제 할 때는 가리는 거 없이 뭐든지 드십시오. 회도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알죠, 있잖아요. 뭐 빨간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절인 거 짜게 먹으면 안 돼. 알록달록 과일 많이 먹어.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고. 예. 질문은 저희가 저장해서 따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사투리도 많이 쓰고 어리버리하고 막 되게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이거 오늘 강의가 나 또는 주변의 가족분들한테 뭐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